7호선 테르니구역 플랫폼 검은 퍼트랙의 여자가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전번연 그 긴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미영아, 기름때 묻은 작업복에 남자 떨리는 목소리,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박미영, 김준서, 한때는 부부였던 두 사람. 이혼 후 처음 마주한 순간 플랫폼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오직 두 사람만 남은 것처럼 그녀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듯, 다가가고 싶은 듯, 왜 15년 만에 이곳에서 무엇이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을까요?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죠. 오후 7시 퇴근 시간에 지하철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준석은 기름때가 잔뜩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하루 종일 차 밑에서 기어다닌 탓에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죠. 손톱 밑에 박힌 검은 기깃대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57살, 카샨터를 운영한 지 15년째, 한때는 사업가의 꿈을 품었던 청년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정비공이었죠. 엔진오일 냄새가 몸에 배어 있어서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슬쩍 피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테르니 구역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타고 내렸죠. 그 순간 준석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단 발머리 여자, 검은 터틀에 그립은 그녀의 뒷모습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그 어깨의 기울기,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벌까지 모든 게 그대로였죠. 설마 아니겠지. 준석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준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죠. 그때 내자가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미영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사라지고 두 사람만 남은 듯 했죠. 미영의 눈이 크게 띄었습니다. 입술이 살짝 떨렸죠. 겨우 나온 한마디였습니다. 15년 만에 부르는 이름, 목소리가 갈라져서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죠. 그 짧은 호명에 온 세월이 담겨 있었어요. 미영은 준석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죠. 꿈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듯이 그녀의 손이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관절이 하얗게 드러날 정도로 준석 씨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한때는 까맣고 윤기나던 머리카락에 흰 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눈가엔 잔주름이 생겼고요.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준석에게는 여기 왜? 미영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죠. 놀람과 당황, 그리고 숨길 수 없는 그리움까지 복잡한 감정들이 얼굴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노원에 살아요. 카스토하고 있어요. 준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15년의 공백을 어떻게 몇 마디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반찬 가게 해요. 딸이 근처 살아서 딸이라는 단어에 두 사람 모두 움직였습니다. 하얀이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두 사람 다 같은 얼굴을 떠올렸을 겁니다. 지금은 이곳 준석이 12살 때 마지막으로 보나이 플랫폼에 차가운 바람이 풀어왔습니다. 미영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죠. 준석은 손을 뻗어 그 머리를 쓸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또 다른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개근과 함께 저 가야 해요. 미영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도망치듯 지하철로 향했죠. 하지만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등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까지 말아달라고, 아니 가게 해달라고. 문이 닫히고 지하철이 떠났습니다. 준석은 멍하니 서 있었죠. 창문 너머로 미영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도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준석은 한숨을 내쉽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아려왔죠. 15년 전
모든 게 무너졌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사체 모든 게 거기서 시작됐죠. 친구의 부탁으로 보증을 섰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친구는 도망갔고 빚은 고스란히 준석의 몫이 됐죠. 은행 대출로는 감당이 안 돼서 사채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옥의 시작이었죠. 사채업자들은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하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서 말이죠. 어린 딸이 무서웠다는 모습을 보며 준석은 결심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면 자신이 사라져야 한다고 그렇게 집을 나왔습니다. 12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난 순간이었죠. 미영은 울며 매달렸지만 준석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게 가족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15년 그 긴 세월 동안 준석은 혼자 살았습니다. 빚을 갚는데 10년이 걸렸죠. 그 후엔 작은 카세너를 열어서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 묘한 일이 생겼습니다. 안산에서 운영하던 카세너 건물주가 재개발을 한다며 나가라고 했죠. 새로운 곳을 찾던 중 노원에 괜찮은 자리가 나왔습니다. 노원이라니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그곳은 미영과 하은이가 있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15년이나 지났고 서울에서 카세너 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았죠. 무엇보 임대료가 적당했습니다. 어차피 노원도 넓으니까 마주칠 일은 없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노원으로 왔습니다. 3개월째 별일 없이 지냈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마주쳤습니다. 가끔 멀리서 하은이를 봤습니다. 중학교 졸업식, 고등학교 입학식, 대학 합격 발표 날. 하지만 다가갈 용기는 없었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던 아빠의 자격으로 무슨 얼굴로 딸을 만난단 말입니까? 지하철이 노원역에 도착했습니다. 준석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내렸죠. 카센터로 돌아가는 길 미영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반찬 가게라고 했나? 혼자 딸을 키우며 얼마나 고생했을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카센터에 도착한 준석은 셔틀을 내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공고함을 열었죠. 제일 깊은 곳에 숨겨둔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은이 100일 사진, 돌잔치 사진, 그리고 마지막 가족 사진, 행복했던 시절의 흔적들이었죠. 준석은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봉지에 넣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죠. 15년 동안 그래왔듯이 밖에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준석은 혼자 라면을 끓이며 생각했죠. 다시 다는 만나지 말자.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야.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선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만남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 15년 동안 꽁꽁 묶어뒀던 감정의 매듭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걸 창밖으로 노원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에 미용도 있겠죠. 그리고 하은이도 준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거라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아갈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하지만 가슴은 이미 다른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준석은 늘 그래듯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지하철에서의 만남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가슴 한 구석에 남은 먹먹함이 그게 현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죠. 카샨터로 향하는 길 노원의 거리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죠. 준석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셔터 앞에 섰습니다. 철컥 셔터를 올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켜고 라디오를 틀었죠. 익숙한 트로트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준석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공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렌치 스패너들, 라이버 15년 동안 함께한 낡은 공구들이었죠. 기름때가 끼어 있었지만 준석에게는 소중한 동료들이었습니다. 문득 공부함 깊은 곳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꺼내봤던 가족 사진이 들어있는 곳이죠. 준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뻗었습니다. 비닐봉지를 꺼내 사진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하은이의 100일 사진 통통한 볼에 한바구 숨을 짓고 있는 하기 그때 준석은 30이었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파였죠. 돌잔치 사진 한 복을 입은 하은이가 돌잡이로 연필을 잡았을 때 미영과 함께 박수를 치며 웃던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딸 공부 잘하겠네? 그때 미영이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지막 가족 사진, 하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봄에 찍은 사진이었죠. 벚꽃 나무 아래서 셋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년 후 모든 게 무너졌죠. 준석은 사진을 다시 넣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과거에 빠져 있을 시간은 없었죠. 오늘도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한편 같은 시간 미영도 일어나 있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반찬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작은 반찬 가게지만 손님들이 꽤 있었습니다. 사장님 반찬이 제일 맛있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죠. 하지만 어제부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준석을 만난 후로 잠을 제대로 못 잡죠.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이 된 것입니다. 왜 하필 로원에? 미영은 중얼거리 김치를 썰었습니다. 칼질을 하는 손이 떨렸죠. 15년 동안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멸치볶음을 하면서도 계란말이를 부치면서도 준석 생각이 났습니다. 많이 늙었다고요. 한때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남자였는데 어제 본 준석은 지친 중년 남자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겠지. 미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죠. 55살, 혼자 딸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 시간이 됐습니다. 미영은 진열대에 반찬 통들을 하나씩 올려놓았죠. 김치, 깍두기, 멸치볶음, 진미채, 계란말이 어서 오세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동네 아주머니였죠. 자자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네, 뭐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돼서요. 미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선했죠. 오선했지요.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을 때였어. 미영은 가게 밖으로 나와 잠시 바람을 쐬었죠. 그런데 길 건너편의 카스대가 보였습니다. 준석 카스터턴 간판이 선명했죠. 미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었단 말이야. 10개월 동안 몰랐던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아마 서로 다른 시간대에 움직였기 때문이겠죠. 미영은 한참을 카스터를 바라보다가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그곳에 가 있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석과 미영은 서로를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생활했죠. 일부러 다른 길로 다니고 시선이 마주치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동네가 좁다 보니 자꾸 마주쳤습니다. 편의점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시장에서 그럴 때마다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영은 차를 몰고 가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덜컹덜컹 하는 소리가 계속 났죠. 어디 고장났나? 마침 카스터를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차를 세웠지. 다른 카스터를 찾아가는 게 맞겠지만 왠지 발걸음이 준석의 카스터로 향했습니다. 어서 오세. 준석이 미영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작업복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죠.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낮았어. 미영은 최대한 무덤 더 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는 없었죠. 준석은 잠시 미영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겠습니다. 한원 봐드릴게요. 차분히 슬 열고 이것저것 살펴보는 준석. 미영은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진지한 표정이었죠. 일할 때만큼은
누구보다 성실했던 사람, 별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 좀 더 타보시고 소리가 계속 나면 다시 오세요. 준석은 본인을 다듬며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미영도 마찬가지였고요. 얼마예요? 됐어요. 그냥 보기만 한 건데요. 그래도 정말 괜찮아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죠. 그동안 잘 지냈어요? 준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타는 거죠. 미영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 15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 딸을 키우며 겪었을 곳의 외로움, 그리고 분노까지. 하은이는 잘 커서 선생님 됐어요. 초초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쳐요. 준석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딸이 그렇게 멋진 어른이 됐다니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미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15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준석 앞에서는 왜 이렇게 약해지는지. 그럼 가볼게요. 미영은 서둘러 차에 올랐었습니다. 준석은 멀어져가는 차를 한참 바라봤죠. 가슴 한 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날 밤 준석은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하은이가 선생님이 됐구나. 딸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곁에 없었으니까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순간을 놓쳤습니다. 미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기장을 꺼내 펜을 들었죠. 오늘 그 사람 가게에 갔다 바보같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많이 늙었다. 나도 마찬가지겠지. 그런데 이상하다. 보고 싶었나 보다. 15년이나 지났는데도 펜을 내려놓고 미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죠. 미움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원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중 하나는 준석의 카스턴터일 거고 또 하나는 하은이의 집일 겁니다. 15년 긴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죠. 오히려 다시 만난 더 선명해진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긴 밤을 보냈습니다. 내일은 또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거였죠. 하지만 이미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꽁꽁 얼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3시 준석은 또 잠에서 깼습니다. 어문 닮은 벌써 10번째였죠. 천장에 어둠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1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사채업자들이 하은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날. 날이 무서워 떨며 집으로 뛰어들어왔던 날. 그 작은 목소리가 아직도 기가에 맴돌았죠. 준석은 베개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엔 캔맥주와 김치, 계란 몇 개가 전부였죠. 혼자 사는 남자의 쓸쓸한 냉장고였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창밖을 봤습니다. 노원의 새벽은 고요했죠. 가로등 불빛만이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문득 미영이 생각났습니다. 예전엔 불면증에 시달리던 그녀를 위해 따뜻한 우유를 타주곤 했었죠. 지금은 누가 그런 걸 해줄까요? 한편 미영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일기장을 꺼내들었죠. 15년 동안 서운 일기장이었습니다. 펜을 들고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봤다고 늙은 얼굴이지만 왠지 반가웠다고 적었죠. 글을 쓰다가 멈췄습니다. 눈물이 종이에 떨어졌거든요. 하은이를 혼자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새벽부터 일하고 밤 늦게까지 아르바이트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학원비 대기가 빠듯했던 시절이었죠. 미영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면 가슴이 아팠거든요. 다음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미영은 혼자 밥을 먹다가 문득 생각이 났죠. 준석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카샨터에서 일하느라 끼니를 거르진 않을까?
고개를 저었지만 손은 이미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멸치볶음, 준석이 좋아하던 반반들이었죠. 카샨터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그때 안에서 준석이 나왔죠. 점심을 사러 나가는 모양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준석의 눈이 크게 뜨였죠. 혼자 사는 사람이 밥은 제대로 챙겨 먹어야죠. 미영이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죠. 마치 처음 만났을 때처럼 준석은 도시락을 받아들며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단순히 도시락 때문만은 아니었죠. 15년 만에 받는 미영의 손길이었으니까요. 카샨터 안으로 들어가 어색하게 마주 앉았습니다. 준석이 도시락을 열자 김치찌개 냄새가 퍼졌죠. 열렬히 먹는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미영은 왠지 가슴이 뭉클했죠. 옛날처럼 천천히 먹으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준석이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 만에 사과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두 글자가 나왔습니다. 그 짧은 말에 15년의 후회가 담겨 있었죠. 미영도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왜 이제야 하는 말인지, 그동안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준석은 고개를 숙인 채 낡은 통장 여러 개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미영이 통장을 펼쳐보니 매달 조금씩 들어간 돈이 쌓여 있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15년간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준석은 왜 보내지 않았냐는 미영의 물음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사채업자한테 쫓기던 못난 남편이 무슨 자격이 있겠냐고 속으로만 대녀었죠. 변명처럼 들릴까봐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대였습니다. 카샨터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하은이 있었죠. 퇴근 후 혼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얼굴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미영이 놀라 일어졌죠. 하은은 준석을 노려보며 다가왔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이었죠. 준석도 딸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12살의 어린 하은이가 아니었죠. 27살의 성인이 된 딸이 분노에 찬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은의 입에서 15년의 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가 새벽부터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알바까지 했던 것, 학원비가 없어서 혼자 공부했던 것, 친구들 앞에서 아빠 없다고 거짓말했던 것, 모든 상처가 날 것 그대로 드러났죠. 가장 아픈 건 사채업자들이 학교까지 찾아왔던 일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너희 아빠 어디 있니? 라고 소리쳤던 그날. 하은은 그 창피함과 두려움을 평생 잊을 수 없었죠. 준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조차 할 수 없었죠.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미영도 눈물을 흘리며 딸을 말렸지만 하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참아왔던 말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거든요. 지금 와서 뭐해요? 미안하다고 하면 다 용서되는 거예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할 수 없었죠. 준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딸 앞에서 처음으로 무너졌죠. 하지만 하은은 차갑게 돌아서 씁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또 속을 거예요. 문을 박차고 나가는 하은. 미영은 딸을 쫓아나갔습니다. 카샨터엔 준석 혼자 남았죠. 무릎을 꿇은 채로 그날 밤 미영의 집에서 모녀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하은은 엄마가 이해되지 않았죠. 그 사람이 떠난 후 어떻게 살았는지,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왜 다시 그를 받아들이려 하는지, 미영은 딸에게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준석이 떠난 후
집도 날렸다는 거, 보증금도 못 건지고 쫓겨났다는 거. 하은이가 아플 때 병원비가 없어서 밤새 울었던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이라도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마음 살아있다는 것만이라도 알고 싶었던 미영의 고백에 하은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도 엄마 또 아플까봐 무서워요. 딸의 걱정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미영도 흔들렸죠. 맞아. 내가 뭘 기대한 거지. 15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인데 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걸까? 다음 날부터 토석과 미영은 다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의 분노가 두 사람 사이에 차가운 벽을 세웠죠. 준석은 도시락을 돌려보내려 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미영도 더 이상 카샨터를 찾지 않았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석은 매일 카샨터 문을 열면서도 미영이 오지 않을 걸 알고 있었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은이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15년의 상처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치유될 수 없었습니다. 미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찬을 만들면서도 준석삭이 났지만 딸의 얼굴이 떠올라 발걸음을 돌렸죠. 하은이를 또 아프게 할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잠깐의 설레이 있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죠. 15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곳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죠. 준석은 딸의 상처를 인정했고 미영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천천히 가요. 정말 천천히. 미영의 말에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두르지 않겠다고, 기다리겠다고 약속했죠. 그 후로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락이 아닌 가끔 차 한 잔을 마시는 정도로 과거 이야기는 피하고 현재의 소소한 일상을 나눴죠. 어느 일을 미영이 제안했을 날, 날씨가 좋은데 공원이나 걸까요? 준석은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노원 중앙공원을 천천히 걸었죠. 말은 많지 않았지만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평화로웠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미영이 벤치를 가리키며 앉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았죠. 한참을 침묵하다가 준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됐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서로 너무 어렸던 것 같다고 미영도 조용히 동의했죠. 둘 다 상처받고 상처 주기를 반복했던 시절이었다고.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두 사람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같은 간에 만나 1시간 정도 걸었죠. 그대로는 커피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영의 반찬 가게 환풍기가 고장났습니다. 수리 기사를 부르려다가 준석이 떠올랐죠.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간 되면 봐줄 수 있냐고. 준석은 바로 달려왔습니다. 공구함을 들고 나타난 모습이 든든해 보였죠. 능숙하게 환풍기를 분해하고 청소하는 모습을 보며 미영은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호 도와주는 거예요. 준석은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영도 미소를 지었죠. 이호시라는 말이 서로에게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환풍기 수리가 끝나고 미영이 차를 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장사는 어떤지, 카샨터는 바쁜지, 그런 일상적인 대화들이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장을 보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준석이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미영이 이것저것 골라 담았죠. 기장 사람들은 두 사람을 부부로 착각했지만 굳이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우는 여전히 경계했지만 예전처럼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엄마가 전보다 밝아진 걸 느꼈거든요. 가끔 준석을 맞추추도 모른 척 지나갔지만 로고를 저기는 보이지 않았죠. 준석이 감기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미영이 죽을 끓여 가져다 줬죠.
혼자 앓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거든요. 이마에 손을 대어 열을 확인하는 미영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따뜻했습니다. 준석은 그 손길에 눈시울이 굳었습니다. 15년 만에 받는 돌봄이었거든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죠. 그저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연인도 아니고 부부도 아닌 그저 서로의 외로움을 아는 사람으로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으로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준석의 허리가 또 아프기 시작했죠. 카센터에서 무리하게 일한 탓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혼자서는 막막했죠. 미영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같이 가질 수 있냐고. 미영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병원까지 동행하고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도 함께 갔습니다. 혼자 가면 불안하잖아요. 미영의 말에 준석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이었나 싶었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맞은편에서 하은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빠의 팔을 잡고 걷는 모습을 본 하은의 표정이 복잡해졌죠.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왔습니다. 준석은 긴장했지만 하은의 표정은 전과 달랐죠. 여전히 경계는 있었지만 날카로운 적이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웃을 수 있다면 난 괜찮아요.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하은은 지나갔습니다. 그 말에 준석의 눈가가 촉촉해졌죠. 용서는 아니더라도 이해하려는 마음이 느껴졌으니까요. 미영도 딸의 변화가 놀라웠습니다. 하은이가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아직 갈 길은 멀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석과 미영은 조용한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하은이 이야기가 나왔죠. 준석은 여전히 딸에게 다가가기가 두렵다고 했습니다. 15년의 공백이 너무 크니까요. 미영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서두르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은이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라고 준석도 알고 있었죠. 조급해하면 안 된다는 걸 식사를 마치고 준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될 순 없겠지만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존재가 되자고. 친구처럼 동반자처럼. 미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지금으로선 최선이라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를 함께 살아가자고. 두 사람은 그렇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사랑은 아니었지만 잔잔한 온기가 있었죠. 서로의 아픔을 아는 사람 길이 나누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름이 찾아왔죠.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석과 미영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사이에도 작은 변화들이 있었죠. 토요일 아침 두 사람은 동네 시장에서 만났습니다. 이제는 주말마다 함께 장을 보는 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죠. 미영이 야채를 고르는 동안 준석은 장바구니를 들고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이거 세일이네요. 미영이 감자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준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런 소소한 대화가 주는 평화로움이 좋았습니다. 15년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이제는 특별하게 느껴졌거든요. 시장을 돌며 이것저것 사는 두 사람의 모습은 영락 없는 부부 같았습니다.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물었죠. 부분이 하고 미영이 당황해서 아니라고 손사리를 찼지만 얼굴은 빨개져 있었습니다. 하은과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가끔 엄마 가게에서 마주쳐도 간단한 인사는 나누게 됐죠.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하은의 마음도 조금씩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죠. 미영이 전화를 받자 얼굴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영이 준석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죠. 하은이가 결혼한대요. 준석의 가슴이 콩 내려앉았습니다. 딸의 결혼 아버지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되다니.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은이가 엄마한테 먼저 말했다고, 그리고 며칠 후에 아빠한테도 직접 연락하겠다고 했다고.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다고 하은이가 준비될 때까지 일주일 후 정말로 하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은 준석. 하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그 축하한다, 하은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은이 말했죠. 아빠도 오실 거죠? 준석은 목이 메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5년 만에 딸이 아빠라고 불러준 것이었죠.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어 대답했습니다. 그럼 꼭 갈게. 고마워, 하은아. 전화를 끊고 준석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영이 곁에서 조용히 등을 토닥여줬죠.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준석은 새 양복을 샀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 손이 떨렸습니다.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아빠 당연한 일이지만 준석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하은이 대기실에서 나와 맞아줬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의 모습에 준석은 숨이 막혔죠. 언제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됐을? 아빠 와주셔서 감사해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준석은 고개만 끄덕였죠. 말을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버진 로드같이 걸어주실 수 있어요. 간의 제안에 준석은 놀랐습니다. 그럴 자격이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하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준석과 하은이 함께 입장했습니다. 하악들의 시선이 집중됐죠. 준석의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딸과 함께 걷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신랑에게 딸을 임기하면서 준석은 하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은도 아빠의 손을 꽉 잡아줬죠.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었죠. 피로연에서 준석과 미영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부부는 아니었지만 하은의 부모로서 함께 있었죠.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건널 때마다 어색하게 웃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신랑 신부가 부모님께 인사를 올릴 때였습니다. 하은이 준석과 미영 앞에서 그리고 깊이 절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에 미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석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15년의 아픔이 이 순간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감정이 너무 벅차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죠.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를 위로하는 짧은 대화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죠.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또 한 번 변했습니다. 여전히 각자의 집에서 살았지만 저녁은 거의 매일 함께 먹기 시작했죠. 준석이 미영의 집으로 가거나 미영이 준석의 집으로 왔습니다. 내일 뭐 먹을까요? 김치찌개 어때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특별했습니다. 함께 내일을 계획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제야 알게 됐거든요. 어느 날 저녁 준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부부가 되는 건 아니지만 서로의 동반자로 살아가자고. 젊은 시절의 뜨거운 사랑은 아니더라도 노년의 따뜻한 정으로 함께하자고. 미영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나이에 뭘 거창하게, 그냥 외롭지 않게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그 말에 준석도 안도의 미소를 지었죠. 창밖으로 여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됐죠. 준석과 미영은 비 내리는 창밖을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했죠. 두 사람은 연인이 아니라 동반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사랑보다는 잔잔한 일상을 선택했죠.
아침에 눈 뜨면 서로의 안부를 묻고 끼니 때가 되면 함께 밥을 먹고 아프면 병원에 같이 가는 그런 소소하지만 든든한 관계였습니다. 노원의 작은 카산터와 반찬가게 두 공간 사이를 오가며 준석과 미영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들만의 방식으로 15년의 공백을 한 번에 메우려 하지 않고 천천히 채워가면서 하원도 가끔 신혼집에서 부모님을 찾아왔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밥을 먹는 모습은 평범한 가족 같았죠.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그들은 다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평범한 저녁 식탁이었습니다. 김미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죠.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그 안에는 15년을 기다린 온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연인이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늦었지만 함께 살아주는 절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준석과 미영이 선택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